프랑스 문명여행 제3강은 프랑스 평원에 찾아온 이들이라는 제목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프랑스의 역사의 기록은 로마인으로부터 왔습니다. 서기전 51년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이곳을 정복을 하면서 카이사르가 쓴 갈리아 원정기라는 책이 있어요. 여기서부터 프랑스 역사는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카이사르가 이곳을 정복하기 전에 여러 민족이 있었다라고 하죠. 자, 북쪽에는 벨가이족이 있었고요. 켈티카, 중앙 지역에는 켈트족이 있었다. 남쪽에는 아키타이아족, 오늘날의 남프랑스 지역에는 이미 로마의 땅이었는데 갈리아 트란살피나였고 그 옆에는 갈리아 키살피나였다. 이런 때부터 로마에 정복되는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프랑스의 역사 시작은 언제부터일까? 를 제가 찾아봤더니 대략 세 가지 기원설이 있어요. 기원전 52년 골족의 리더 베르생제토릭스가 카이사르에 강력 저항하면서부터다. 자, 두 번째는 서기 496년에 메르비우스 왕조의 창시자 클로비스가 로마 카톨릭 세례를 받은 시점부터다. 세 번째는 987년 프랑스공 위그 카페가 카페 왕조를 창건했을 때부터다. 이렇게 세 가지 썰이 있는데요. 첫 번째 기원전 52년 설은 이때는 독자적 왕국을 세우지 못했어요. 베르생제토릭스라는 사람이 등장을 했다. 뭐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496년 썰은 이때 메르비우스 왕조의 창시자 클로비스는 게르만의 프랑크족 왕조였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프랑스의 시작이냐? 이렇게 논란이 있는 거죠. 자, 세 번째 프랑스공 위그 카페가 왕조한 건 이때 진정한 프랑스인의 왕조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겠죠. 제가 보기엔 한 두 번째 496년 정도가 프랑스의 시작이라고 보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 베르생제토릭스는 어떤 사람이냐라고 한번 보면서 시작을 할게요. 프랑스 최초 영웅으로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예전에는 이 사람을 별로 거론을 안 했는데 20세기 들어오면서 뭔가 영웅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프랑스의 이름을 밝힌 영웅이 한 사람으로 추앙이 되는 거죠. 이 사람은 기원전 82년에 태어나서 기원전 46년에 죽은 사람인데 갈리아 아르베르니족의 부족장이었는데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이 갈리아를 쳐들어와 가지고 한번 쫙 해집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여기 사는 부족민들이 카이사르에 한번 저항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베르생제토릭스를 중심으로 뭉쳤어요. 그랬다가 여기 알레시아라고 하는 언덕에 이 카이사르한테 포위가 됐어요. 그러고 나서 척후병을 보내가지고 부족민들을 쳐들어오게 해가지고 여기 지도에 있는 것처럼 가운데는 베르생제토릭스의 성체가 있었고 주변에는 카이사르의 성체가 삥 둘러져 있었고 그 바깥에는 또 갈리아인들이 한 20여 명이 둘러져 있었다 그래요. 이 싸움은 로마인 이야기에 아주 재밌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베르생게토릭스는 카이사르라고는 워낙 강력한 로마인에 맞서가지고 알리시아에 싸웠지만 상대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로마군에 패했고요. 그리고 로마에 끌려와가지고 포로로 살다가 이제 살해되었죠. 프랑스인들이 이 사람을 건국의 영웅 정도로 추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 땅은 로마의 갈리아 속주로 이어지고요. 오랫동안 평화를 누렸습니다. 왜냐하면 로마가 라인 강변에서 게르만족을 막고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는 400년 이상을 평화로운 땅으로 이주를 했고 이 갈리아의 수도는 루구둔룸이었고요. 오늘날의 리옹이었습니다. 그런데 요 남쪽에 아르라고 하는 도시가 워낙 교통의 요지였기 때문에 론강의 하구였고 또 로마에서 가깝고 또 와인을 수출하기 좋은 그런 땅이었기 때문에 이곳에 오늘날 로마의 원형 경기장과 뭐 수로교 이런 것들이 남아 있게 된 거죠. 자, 그러다가 로마가 동서 로마로 분리가 되고 서로마가 점점 어려워지죠. 라인 강병에서 이렇게 게르만족을 지키던 로마가 점차적으로 힘을 잃기 때문에 이르니까 게르만족들이 그 방어선을 뚫고 이 프랑스 쪽으로 침입해 왔습니다. 그래서 앵글로 색슨족은 잉글랜드로 넘어갔고 또 프랑크족은 서쪽으로 와서 오늘날 벨기에와 프랑스 북부 쪽에 자리 잡았고 서고트족은 이베리아 반도에 왔고 만달족은 북아프리카까지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나라를 세우는데요. 서고투족은 이베리아와 프랑스 남부까지 차지했고, 부르고뉴 쪽은 중앙 산지에 차지했고, 롬바르드족이 이탈리아에 차지하는 이런 게르만족들의 어떤 지배를 형성하는 이런 시대가 형성이 되는데요. 오늘 자, 프랑스 지역으로 본다면 프랑크족이 정치 지배층으로 자리 잡고 이곳에 살던 켈트, 그다음에 골족, 로마인, 라틴족들이 피지배층으로 형성되는 이런 구도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첫 번째 왕조가 등장을 하는데요. 영어나 독일어에서는 메로빙거라고 하고요. 프랑스어에서는 메로빙지엥 왕조라고 부르는 하나의 왕조가 등장을 하는데요. 제가 이 프랑스 왕조의 흐름을 정리해 봤어요. 첫 번째는 메로빙지엥 왕조, 그 다음에 까롤랭지엥 왕조, 카페티엥 왕조, 발로아 왕조, 부르봉 왕조, 이렇게 프랑스 왕조는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프랑스라는 사실 이름을 가진 나라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유럽의 나라들은 나라 이름을 붙이지 않거든요. 지역명은 좀 붙이지만 나라 이름 붙이지 않고 나라 이름 명명하는 규칙이 없어요. 군주가 다스리는 이런 체제고, 특히 중세시대는 봉건제였기 때문에 왕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긴 하지만 왕은 그냥 형식적인 거고 각 지역의 영주들이 땅을 다스리는 이런 체제였죠. 네, 우리가 이 왕조라고 하면 하나의 왕조는 아버지를 통한 부계 혈통을 통해서 이어지는 것을 흔히 왕조라고 이제 부르죠. 그러다가 이 부계 혈통이 끊어지고 모계 혈통으로 넘어가면 다른 왕조로 불려요. 물론 전혀 다른 사람이 등장을 해가지고 왕조가 들어서면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제 가지지만 어쨌든 이 왕조라는 건 부계 혈통으로 이어지는 걸 흔히 왕조라고 부른다. 자, 그러면 이 첫 번째 왕조는 시조 메르베크란 사람이 이름을 따서 왕조 이름을 이제 역사가들이 붙인 건데, 이 사람은 서로마 제국의 군인이었어요. 프랑크족의 용병이었던 거죠. 프랑크족인이면서 로마 제국의 용병으로서 있다가 여기 이제 독립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서로마가 멸망을 하니까 독립을 해서 여기에 부족장으로 자리 잡게 된 거죠. 자, 메로빙지행의 프랑크 족장, 이제 클로비스란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해서 세력을 확장을 합니다. 오늘날 북부 프랑스 지역에 자리 잡고 있던 프랑크족이 남하를 해서 남프랑스에 있던 서고트족을 피레네 산맥 건너편으로 몰아내고, 오늘날 스위스 지역에 있었던 알레마니족을 정벌함으로써 세력을 넓히고요. 이탈리아나 이 동쪽에 있었던 동고투족과는 결혼 동맹을 체결함으로써 나름대로의 세력을 갖게 되는 게 클로비스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메로빙지의 왕조가 쭉 이어졌는데, 메로빙지의 왕조라는 건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왕, 그다음 신하, 뭐 기사 이렇게 된 체제는 아니고, 왕은 선출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프랑크족의 지배 체제는 왕의 절대 권력이 있는 게 아니고 왕, 궁제, 주교, 그리고 군사 자문회의로 구성되어 있었다. 여기서 궁제라는 건 뭐 동양식으로 하면 정승 또는 재상, 뭐 최고 사령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족장들을 대신해서 왕과 함께 활동하는 사람, 이 사람이 이제 궁제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왕이란 존재는 부족장들에서 선출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선출해가지고 왕을 세우고 그 옆에 궁제라고 하는 또 다른 조금 왕보다는 권력은 낮지만 그래도 왕을 견제할 수 있는 이런 존재가 늘 있었던 거죠. 그런 이제 상황에 요 메로빙지행 왕조 내에서 샤를 마르텔이라고 하는 이제 궁제가 두각을 나타냅니다. 자, 이 사람은 여러 정복 전쟁을 통해서 영토를 크게 확장을 하고요. 성당과 수녀원의 토지, 재산을 압수해 가지고 교회를 자신의 세력화에 둡니다. 그러니까 왕은 있는데 이 궁제가 전쟁도 잘하고 정치력도 있어가지고 세력을 넓혔다는 거죠. 결정적으로 무어인들이 이베리아를 점령을 하고 피레네 산맥을 넘어서 프랑스를 쳐들어왔거든요. 그것을 뚜르하고 푸아티에서 제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별명이 마르텔이에요. 그러니까 마르텔은 망치라는 별명을 얻게 된 이유가 여기 무어인을 쳐부셨기 때문에, 무어인들을 피레네 산맥 너머로 쫓아버렸기 때문에 상당한 이제 권위를 얻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이 권력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왕은 여전히 있죠. 비록 그 허수아비일지언정 여러 부족장들의 어떤 선거를 통해서 왕이 되었고 그 혈통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을 밀어내고 자기가 왕이 되기에는 쉽지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동양이나 서양이나 비슷해요. 왕을 무조건 힘없다고 몰아낼 수는 없거든요. 없고 내가 왕이 된다 그러면 부족장들이 가만히 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샤를마르테는 강력한 궁제로서 유지하는 정도로 넘어갔던 거죠. 자, 그러다가 아들 이제 피핀 3세도 궁제가 되었습니다. 이 궁제도 사실 세습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피핀 3세도 군사적 업적을 쌓습니다. 그러니까 이웃 지역인 작센, 또 남쪽인 아키텐, 알레마니 등을 제압을 해요. 그래서 거의 뭐 왕보다도 당연히 힘이 센 상태죠. 그래서 이 상태를 뭔가 타개해 보려고 교황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당시 자카리아라고 하는 교황한테 이런 편지를 보냈어요. 실력은 있는데 왕이 되지 못한 자가 왕이 되어야 합니까? 왕이면서도 실력이 없는 자가 통치를 해야 합니까? 라고 편지를 보냈더니 자카리아가 실력 있는 자가 왕이 되어야 한다라고 승인을 해준 거죠. 이렇게 보면 교황이 상당히 힘이 셌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요 교황의 긍정적 대답을 들은 피핀 3세가 왕을 몰아내고 왕위에 앉죠. 근데 왕이 그냥 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교황에게서 대관식을 받는 형식으로 왕위를 넘겨받습니다. 그러니까 교황이 왕관을 씌워준 거예요. 그러니까 교황이라는 건 교황 밑에 또 주교들이 많이 자리 잡고 있으니까 그 주교들의 전폭적 지지하에 이 피핀 3세가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된 겁니다. 대관식을 했던 교회가 이 생드니 대성당입니다. 이제 파리 북부에 있는데요. 여기에서 축성식도 하고 또 이곳은 10세기 이래 800년 동안 프랑스 역대 국왕과 왕비들의 묘가 있습니다. 왕실묘지로 사용되고 있는 거죠. 이만큼 교회 역할이 상당히 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피핀 3세는 이렇게 프랑크 왕국이라고 하는 땅을 아주 넓혔어요. 오늘날 거의 프랑스보다 훨씬 넓은 땅을 차지하게 된 거죠. 그러고 나서 교황과의 제휴를 통해서 이제 왕이 되었죠. 그 피핀의 아들 샤를은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더 많은 지역을 점령을 했습니다. 이탈리아 쪽으로도 가고 에스파냐 쪽으로 가고 독일 지역으로도까지 더 확정을 하게 되고요. 자, 이래서 이 샤를이라고 하는 사람은 족장들과의 권력 대결에서 이긴 최초이자 최후의 왕이었다. 그러니까 샤를마뉴라고 우리가 대제라고 부르는 이 사람은 그 전까지는 이 프랑크족들은 족장들의 힘이 아주 셌고 왕은 그냥 선출된 사람이었는데 샤를마뉴는 그 족장들의 힘을 아주 강력하게 눌러 수 있었던 아주 강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도 교황과의 전략적 제휴를 합니다. 그럼으로써 이 사람도 대관식을 치러요. 이 사람의 별명은 프랑크의 왕이다. 라고 하는 위대한 이름을 이제 받게 되고요. 이 사람이 로마에 가가지고 교황한테 소로마 황제관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왕이란 이름으로 내려오다가 교황한테 서유럽을 보호하는 지상 권력. 그러니까 서로마 제국의 황제는 뭐냐면 카이사르예요. 카이사르라고 하는 호칭을 받으면서 당신이 이곳의 지상 권력자요라고 하는 교황으로부터의 위임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프랑크 왕국의 수장한테는 이만큼 교회의 지지가 절대적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샤를마뉴의 수도가 어디였었냐면 오늘날의 독일이에요. 독일하고 벨기에 접경 지역인데 그 아헨이라는 도시를 중심으로 활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샤를마뉴의 프랑크 왕국은 완벽하게 프랑스 쪽에 있지만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족이었기 때문에 프랑스와 오늘날 벨기에, 네덜란드, 독일 지역까지 아우르는 그런 대제국이었던 거죠. 그 군사력의 힘으로 이쪽을 제압했던 그런 사람이 샤를만이었는데 이 사람이 아헨 지역을 중심으로 이제 흥성을 일으킵니다. 그걸 이제 카롤링거 르네상스라고 부르는데요. 이곳에 학교도 설립을 하고
학교라는 것은 주로 수도원 같은 거를 지원해줘가지고 성직자를 양성을 하게 되고 아카데미를 만들어서 학자들의 연구소를 하고 속기술과 출판 문화를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서기 800년경에 많은 수도원에서 필사를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이때 필사한 그 원본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고전들의 가장 오래된 필사본 원본들이 대부분 8세기, 9세기형 본들이 이제 많은데요. 이 카롤링거 르네상스 시절에 했던 이런 필사 활동들이 지금까지 이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필사본들이 있었거나 아니면 사라졌을 텐데 아니면 별로 활동을 안 했다는 얘기죠. 800년 이전에는 필사한 어떤 기록들이 근거들이 별로 없는데 800년경부터 와가지고 수도원에서 많이 필사가 됐기 때문에 오늘날 많이 보존될 수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샤를마뉴 제국은 이후 샤를마뉴가 죽은 다음에 분리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게르만족은 장자 세습 제도가 없었어요. 다시 유목민들은 원래 장자 세습을 안 하거든요. 말자 상속을 하고 이렇게 이제 형제들 간에 많이 나눠주는데 여기도 전형적 유목민적 습성이 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농민제국이 이렇게 좀 장자 세습을 많이 하고요. 유목민족들은 그렇게 장자세습 안 하고 나눠주거나 아니면 말자세습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게르만족들도 형제간 영토를 분리하는 관습들이 이어져 왔죠. 그래서 지금 이 프랑크 제국이 셋으로 나눠지는데요. 맨 서쪽은 대머리 왕이라는 별명을 가진 샤를이 서부 지역을 차지하게 되고요. 중부와 이탈리아는 로타르 1세가 갖게 되고 동부 지역은 루이가 차지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오늘날 독일과 프랑스가 탄생을 하게 되는 거죠. 특히 프랑스가 이때 나눠진 경계에 비슷하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서기 900년경, 800년, 900년경에 있었던 이 지역에 대재앙이 있었는데요. 바로 북부 대인족의 이동이었습니다. 자, 대인족을 다른 말로 바이킹이라고 부르죠. 오늘날로 보면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지역에 살던 족속들이었습니다. 자, 이들이 왜 이때 침략을 했을까? 보면 아마 기후변화였을 겁니다. 이 북쪽 지역이 되게 추운 데잖아요. 그러니까 이곳엔 조금만 날씨가 추워도 농사가 안 돼요. 뭐 결국은 약탈밖에는 먹고 사는 길이 없겠죠. 그래서 이들이 남하를 해가지고 유럽의 해안가를 약탈을 많이 했죠. 여기 연두색 지역을 보면 프랑키아 지역 많이 했고 잉글랜드도 점령을 했고 이베리아 반도 북쪽에도 점령을 했고 남쪽 안달러시아도 공격을 했고 아프리카까지 왔고 또 시칠리아에도 왔고 동쪽으로 간 사람들은 오늘날의 우크라이나로 해가지고 루스 스테이트라는 걸 만들죠. 루스의 나라, 루스 스테이트가 나중에 러시아가 됩니다. 그러니까 대인족들이 만든 나라가 러시아의 원조인 거예요. 이렇게 해서 출발한 사람들이 이제 유럽을 계속적으로 침공을 하죠. 그러니까 이들은 처음에는 이런 유럽 지역을 영유할 생각이 있었던 게 아니죠. 영유할 수도 없어요. 사람이 적기 때문에 이들은 약탈이 목적이죠. 끊임없이 약탈을 왔었던 거죠. 그 중에 유명한 사건이 바이킹이 파리시를 침공한 겁니다. 당시에 프랑크 왕국, 서프랑크 왕국의 수도였죠. 수도가 파리였는데, 뭐, 당시 파리 이렇게 크지 않았었죠. 요, 파리의 세느강에 있는 섬이 당시에 파리의 전부였는데, 여기를 침공을 하게 됩니다. 845년, 860년에 걸쳐서 세 차례 침공을 했고, 885년에는 300여 척의 배와 함께 강을 거슬러서 파리를 공격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치열하게 싸우다가 결국은 이들이 원하는 건 재물이거든요. 그래서 금, 은, 그다음에 곡식 같은 거 여러 재물들을 이제 줌으로써 이제 바이킹이 물러나는 이런 일들이 이제 발생을 했던 거죠. 그 이후에도 파리시는 바이킹의 지속적인 침입을 받습니다. 이 세느강은 배들이 거꾸로 항해하기 되게 유리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내륙 깊숙이까지도 바이킹들이 침략할 수 있었던 거죠. 자, 파리를 침공했던 유명한 인물이 있어요. 이 롤로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그 미드로도 만들어져 있어요. 저도 이 미드를 본 적이 있는데요. 이 파리에 침공을 했다가 이 사람이 노르망디라는 지역을 받고 거기에 영주로 자리하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은 노르망디 공국 및
노르만인의 시조가 됩니다. 그리고 노르만디 공국의 시조는 당연히 잉글랜드의 시조가 되기도 하죠. 파리에 쳐들어왔다가 911년 7월 샤를 3세와 협정을 체결합니다. 그러면서 샤를 3세가 노르망디 땅을 제공을 합니다. 더 이상 약탈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조건이다. 그래서 여기 땅을 가지고 영위를 하면서 약탈을 하지 마라 라고 하죠. 그리고 노르망디 백작의 자규를 주고 샤를 3세를 주군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지역은 봉건제예요. 왕이 있고 또 지역에 영주가 있는데 영주는 왕한테 충성할 의무가 있는 거죠. 필요하면 군사력을 모아서 뭐 전쟁을 할 수도 있고 그게 이제 봉건제의 가장 기본적인 거니까 이 노르망디 백작 조금 지나면 이제 백작에서 공작으로 승진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당연히 교회의 지도를 받아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또 역할이기도 하죠. 워낙 교회가 강력하기 때문에 교회로부터 배척을 받는다면 영주로서 자리 잡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가톨릭 영세를 받기도 합니다. 그 롤로 말고도 또 많은 족장들이 있었겠죠. 바이킹에는. 그러니까 이 족장들은 여러 지역에 가서 왕국을 세웁니다. 노르망디 공국을 세웠고요. 노르만 왕국을 잉글랜드에 세웠고 또 시칠리아까지 와서 시칠리아 왕국을 세웠고 나폴리 왕국을 세웠고 키예프 공국을 세웠고 잉글랜드에 상륙해서 롤로로부터 시작한 요 지배층들이 잉글랜드로 가서 잉글랜드의 지배층이 됩니다. 그러니까 잉글랜드라는 나라는 원래 켈트족이 살다가 로마가 침략을 하고 앵글로 섹슨족들이 침략을 하고 그 위에 노르만족이 와서 지배층을 형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배층은 노르만족, 그 밑에 앵글로 섹슨족, 켈트족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던 게 잉글랜드였던 거죠.